셜록 홈즈, 레드 서클. 글쎄요, 워런 부인. 제가 보기엔 부인이 특별히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제가 굳이 그 일에 끼어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없고요.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앉아 다시 색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스크랩북에 최근 자료들을 정리해 넣고 있었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하숙집 여주인은 불굴의 투지와 여성 특유의 교활함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그녀는 끈질기게 졸라댔다. 작년에 우리 집 하숙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헤어데일 홉스 씨라고. 그녀가 말했다. 예. 간단한 일이었죠. 간단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당신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자기를 어둠 속에서 어떻게 구해줬는지 아직도 얘기를 해요. 홈스 씨에겐 별거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은 사람에겐 평생의 은혜거든요. 제 삶이 너무 암담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때 그의 말이 생각났어요. 홈스 씨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전 믿거든요. 홈즈는 아첨하는 사람에게 약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친절한 사람에게 약했다. 그 두 가지를 못 이겨서 결국 그는 체념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뒤로 밀었다. 좋습니다, 워런 부인. 일단 드러나 보죠. 그러니까 부인 말씀은 새로 들어온 하숙인이 도무지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불안하다는 거죠. 워런 부인, 사실 저도 하숙인이지만 몇 주 동안 하숙집 주인이 제 얼굴을 못 보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홈스 씨.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 잠도 못 잘 정도로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빠른 걸음으로 부산스럽게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런데 모습은 전혀 안 보인다니까요. 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남편도 저처럼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일하니까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죠.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홈스 씨,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런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걸까요? 심부름하는 여자애 말고는 집에 종일 그 남자와 저뿐인데 정말 신경 쓰여서 죽을 지경이에요. 홈즈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길고 가는 손가락을 부인의 어깨에 얹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금세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거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내 그녀의 눈에선 두려움이 희미해지면서 부들부들 떨리던 몸도 평소처럼 편안해졌다. 그녀는 홈즈가 가리킨 의자에 가서 앉았다. 제가 사건을 맡으려면 모든 것을 아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10일 전에 왔고 2주치의 하숙비를 선불로 냈다고 하셨죠. 예, 하숙비가 얼마냐고 그 남자가 물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0실링이라고 대답했죠. 우리 집 꼭대기층에 있는 방인데 작은 거실과 침실이 있고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거든요. 예, 계속하시죠. 그가 자기 조건을 들어주면 일주일에 5파운드씩 내겠다고 말했어요. 홈스 씨, 전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편 수입도 시원찮고요. 일주일에 5파운드라니 저한텐 정말 큰 돈이죠. 그는 10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만 지켜주시면 2주마다 10파운드씩 드리겠소. 하지만 조건을 어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라고요. 그 조건은요? 우선은 그는 집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그거야 뭐
다른 하숙인들도 현관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는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절대로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도 했어요. 어떠한 핑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면서요. 뭐 그게 놀라운 조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하지만 지내다 보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는 우리 집에 10일이나 있었는데도 저도 남편도 심부름 많은 아이도 그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방에서 대체 뭘 하는지 빠른 걸음으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첫날 밤만 빼고는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고요. 그럼 첫날 밤에는 외출을 했다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날은 아주 늦게 들어왔었죠. 우리가 모두 잠든 뒤에요. 그는 방을 정한 뒤에 외출하면서 밤늦게 돌아올 예정이니까 현관문에 빗장을 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정이 지났을까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게 또 그의 특이한 점인데요. 그가 배를 울리면 방문 밖에 있는 의자에 식사를 가져다 놓아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그릇을 밖에 내놓고 빈 그릇을 가져가라고 배를 울리죠. 만약 필요한 게 있으면 종이에 인쇄체로 써서 밖에 내놓고요. 인쇄체로 말입니까? 예, 선생님. 연필로 써요. 딱 단어 하나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보여드리려고 몇 장 가져왔어요. 비누, 성냥. 그리고 이건 첫날 아침에 내놓은 거예요. 데일리 가제트 신문.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와 신문을 같이 두게 됐죠. 홈즈는 하숙집 여주인이 건넨 인쇄용지 조각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왓슨, 이거 좀 보게. 확실히 좀 특이하네. 방 안에 들어박혀 있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도 왜 인쇄체로 쓰는 걸까? 인쇄체로 쓰려면 힘들 텐데 왜 편하게 필기체로 쓰지 않았을까? 뭐 필체를 감추려고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왜? 하숙집 여주인에게 필체를 보여주는 게 무슨 큰일인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딱 한 단어만 사용하는 걸까? 글쎄, 그건 좀 이상하네, 홈즈. 아, 지적 추측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 뭉툭하고 특별한 무늬가 없는 보통 보라색 색연필로 썼군. 글씨를 쓰고 나서 종이 귀퉁이를 찢어내다가 비누의 비읍 부분이 조금 찢어졌고. 여기 보이죠,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조심하려고? 그래, 맞아. 아마 찢어진 부분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지문이나 어떤 흔적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야. 부인, 그 남자가 중간 키에 얼굴이 검고 턱수염을 길렀다고 말하셨죠. 나이는 몇 살쯤으로 보이시던가요? 젊었어요. 30도 안 됐을 거예요. 다른 건 뭐 더 알려주실 건 없습니까? 그는 영어를 아주 잘했지만 제 생각엔 억양이 외국인 같았어요. 옷은 잘 입었던가요?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었어요. 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이었는데 완전 멋쟁이 신사였죠. 그 밖에 달리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름은요? 말하지 않았어요. 편지나 방문객이 온 적도 없습니까? 예, 없었어요. 뭐 그래도 아침마다 부인이나 심부름하는 아이가 방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혼자 다 해요. 정말 이상하군요. 짐은 얼마나 있습니까? 커다란 갈색 가방 하나뿐이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너무 없군요. 방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하숙집 여주인은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툭툭 털었다.
타담한 성냥개비 2개와 담배꽁초 하나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오늘 아침에 내놓은 식사 쟁반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홈스 씨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냥은 당연히 담배에 불을 붙이는 데 썼을 거고 끝부분만 짧게 탄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파이프나 시가에 불을 붙이려면 성냥의 반 이상은 타야 하거든요. 가만, 이 담배꽁초가 좀 이상한걸. 부인, 그 신사가 턱수염과 코수염을 길렀다고 하셨죠. 예, 선생님.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깨끗하게 면돌라지 않고는 담배를 이렇게 끝까지 필 수가 없어. 안 그런가 왓슨? 담배를 이렇게 끝까지 피우려면 자네처럼 짧은 코수염에도 담배불에 타지 않아. 담배 홀더를 쓴 게 아닐까? 내가 말했다. 아니야. 그랬으면 담배 끝이 반들거렸을 거야. 부인, 혹시 그 방에 2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럴 리가요. 식사량이 너무 적어서 가끔 사람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걸요. 그렇군요. 제 생각엔 좀 더 많은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세는 미리 받았고 분명히 특이하긴 하지만 딱히 문제를 일으키는 하수기는 아니니 부인의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숙비를 후하게 냈으니 그가 방에서 숨어 지낸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죠. 범죄라고 생각할 만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없고요. 뭐 일단은 제가 그 일을 맡기로 했으니 잘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부인이 떠나자 홈즈가 말했다. 왓슨, 이 사건엔 아주 재밌는 점이 몇 가지가 있네. 물론 그건 그냥 개인적인 괴팍한 성향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일 수도 있지. 자,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분명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계약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나, 홈스? 뭐 담배꽁초 부분은 둘째 치더라도 하수인이 외출한 게 딱 한 번이었는데 그게 방을 잡은 직후였다잖아. 거기서 뭐 느껴지는 거 없나?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돌아왔네. 그가 돌아왔는지 다른 사람이 돌아왔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 방을 계약한 그 남자는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성냥들이라고 써야 마땅할 것을 그냥 성냥이라고 썼네. 내 생각엔 그가 사전을 보고 쓴 게 아닐까 싶어. 사전에는 모든 명사가 무조건 단수로 실려 있으니까 아마 단어만 써서 내놓은 것도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감추려고 그랬던 거야. 어때, 왓슨? 이 정도면 그 방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않나?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할까?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지. 조사해 볼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엄청 두꺼운 책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다. 매일매일 런던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개인 광고를 모아놓은 것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중얼 말하기 시작했다. 맙소사, 온통 신음과 통곡, 징징거림으로 가득하구먼. 온갖 기이한 일을 모아놓은 쓰레기장 같아. 하지만 늘 기이한 것을 찾는 나 같은 사람에겐 가장 소중한 사냥터가 아닌가. 그 사람은 혼자 숨어 있어. 비밀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편지로 연락할 상황도 아니야.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가 되겠지. 그는 분명히 신문 광고로 연락을 받았을 거야. 자, 왓슨. 다행히 우린 한 가지 신문만 살펴보면 되지 않나. 지난 2주 동안 발행한 데일리 가제트를 한번 보자고.
프린스 스케이트 클럽에서 검은 모피 목도리를 두른 아가씨. 이건 필요 없고. 지미, 어머니가 슬퍼하신다 돌아와라. 이것도 패스. 브릭스턴 버스에서 기절한 아가씨. 됐고. 매일매일 내 마음은 소망합니다. 온통 징징대는 소리구만.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 인내심을 가질 것, 확실한 연락 수단을 찾는 중. 그때까지는 이 공간을 이용함. G. 하숙인이 워런 부인 집에 들어오고 2일 뒤야. 뭔가 그럴듯하지 않나 왓슨. 정체불명의 하숙인은 영어를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나 보네. 흔적을 더 찾아볼까? 여기 있군. 그로부터 3일 뒤야. 성공적으로 준비 중임. 인내하고 신중할 것. 구름은 지나갈 것임. G.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구만. 그리고 나서 뭔가 훨씬 더 명확해졌어. 길이 명확해지고 있음. 기회를 잡으면 신호를 보낼 테니 암호를 기억할 것. A는 1, B는 2. 그런 식임. 곧 소식을 전하겠음. G. 이건 어제 신문이야. 그런데 오늘 신문엔 아무것도 없구먼. 이게 다 워런 부인의 하숙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지 않나 왓슨?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겠어. 정말로 그랬다. 다음날 아침 내 친구는 벽난로를 등지고 서서 얼굴 가득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탁자에서 신문을 집어들고 외쳤다. 왓슨, 이것 좀 보게. 흰 돌로 장식한 붉은색 건물 3층. 왼쪽 두 번째 창문. 해저문 뒤. G. 이 정도면 충분해. 아침을 다 먹고 난 뒤에 같이 워런 부인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자고. 그때였다. 갑자기 우리 의뢰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격렬하게 외쳤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홈스 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더는 못 참아요. 그 남자한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하려다가 일단 홈스 씨의 의견부터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하지만 전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까지 때려 눕히는 바람에. 워런 씨를 때려 눕혔다고요? 아무튼 거친 꼴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말입니까? 친정 좀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워런 씨는 토트넘 코트 로드에 있는 모튼 웨라이트에서 게시원으로 일해요. 그는 집에서 늘 7시 전에 출발하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서 한 10발자국쯤 걸었을까. 웬 남자 둘이 남편을 뒤에서 따라잡더니 머리에 코트를 뒤집어 씌우고 길가에서 세우던 마차에 태웠대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나 마차를 달리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거죠. 그는 정신을 잃고 한참을 도로 위에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마차가 어떻게 됐는지 보지도 못했고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햄스테드 히스터랍니다. 그래서 합승 마차를 타고 겨우 집에 왔다고요. 지금은 소파에 누워 있어요. 일단 홈스 씨에게 말하려고 곧장 이리로 달려온 거고요. 정말 이상하군요. 워런 씨는 그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 봤습니까? 아님 말하는 소리라도요. 아니요. 남편은 지금 완전 멍한 상태예요. 그가 기억하는 건 마법처럼 공중에 붕 떠 있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뿐이에요. 마차 안에는 최소한 2명 이상 있었대요. 아마
3명이었을 거래요. 근데 부인은 왜 그 일이 그 하숙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이 집에서 15년이나 살았는데 그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다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그 남자를 내쫓을 거예요. 잠시만요, 워렌 부인.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하숙인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그들이 워런 씨를 납치한 것도 그들이 하숙집 근처에서 장복하고 있다가 워런 씨가 나오는 걸 보고 그 하숙인으로 착각한 게 분명합니다. 딴 사람인 줄 알고 바로 풀어줬잖아요. 잡혀간 게 만약 하숙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어,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되죠, 홈스 씨? 워런 부인, 일단 그 하숙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절대로 볼 수 없을걸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몰라도요. 아, 제가 쟁반을 놓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그럼 그가 쟁반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어디 숨어서라도 볼 수가 없을까요? 하숙집 여주인은 잠깐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아, 그 방 건너편에 골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 거울을 달아놓고 문 뒤에 숨어 있으면 되겠네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1시쯤이에요. 그럼 왓슨 박사와 제가 그 시간에 맞춰 가겠습니다. 그때 뵙죠. 12시 반에 우리는 대형 박물관 북동쪽 그레이트움가의 끝자락에 위치한 워렌 부인의 하숙집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높고 좁은 노란색 벽돌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보니 더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하우가가 한눈에 보였다. 홈즈가 킥킥 웃으면서 한 줄로 늘어선 임대 아파트 중 하나를 가리켰다. 유난히 눈에 띄게 디자인된 건물이었다. 저것 좀 봐, 왓슨. 흰 돌로 장식한 붉은색 건물이 저거였구만. 저기가 신호를 보낼 곳이야. 우리는 장소도 알고 아무도 알고 있으니 임무가 무척 쉬워지겠구만. 자, 저기 임대라고 붙어있는 창문이 보이지. 저기가 분명 하숙인 동지들이 노리는 빈 아파트일 거야. 아, 워런 부인, 이제 어떻게 할까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두 분은 계단 밑에 신발을 벗어두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부인이 마련한 은신처는 아주 훌륭했다. 어둠 속에 걸린 거울은 맞은편 문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을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다. 비좁은 곳에서 우리가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멀리서 우리의 수수께끼 이웃이 울리는 벨소리가 들렸다. 곧바로 하숙집 여주인이 쟁반을 들고 나타나 굳게 잠긴 방문 앞 의자 위에 쟁반을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다. 우리는 웅크리고 앉은 채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숙집 여주인의 발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났고 방문이 열렸다. 그리고 야윈 두 손이 쑥 나와서 쟁반을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운 음식 쟁반을 급히 내놓았다. 순간 나는 살짝 열린 문 틈으로 겁에 질린 아름답고 어두운 얼굴을 보았다. 다시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사방이 고요해진 것이었다. 홈즈가 내 팔을 살짝 꼬집었고 우리는 함께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다. 잔뜩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숙집 여주인에게 홈즈가 말했다. 워런 부인, 이따 저녁 때 다시 오도록 하지요. 내 추측이 맞았네, 왓슨. 하숙인이 바뀌었던 거야.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일 줄은 몰랐네. 홈즈는 안락의 의자에 몸을 깊숙이 앉으며 말했다. 홈즈, 그 여자가 우릴 본 게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조심하려고 바깥을 살핀 것뿐이야. 그건 분명하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이제 뻔하겠군. 남녀 한 쌍이 런던에서 엄청난 위험을 피할 안식처를 찾고 있어. 그들이 경계하는 태도만 봐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네. 음, 그 남자는 자기가 일하는 동안 사랑하는 여자를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고 싶었던 거야.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는 독특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매일 밥을 챙겨주는 하숙집 주인조차 그녀의 존재를 전혀 모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매물을 인쇄처로 쓴 이유 또한 여자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조심한 거였어. 남자는 여자를 찾아올 수가 없었지. 적에게 여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직접 연락할 수가 없으니 신문 광고란을 이용한 거고. 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구만.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홈스? 아, 왓슨. 자넨 정말 늘 지독하게 현실적이야. 근본 원인이 뭐냐고. 오런 부인이 가져온 이 엉뚱한 문제는 진행할수록 일이 커지면서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건 그냥 흔한 사랑의 도피 행각이 아니야. 그 여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얼굴을 봤지. 그들이 하숙집 주인을 납치했던 것도 그 하숙인인 줄 알고 그랬던 게 분명하네. 하숙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 때면 이건 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야. 오런 씨를 공격한 걸 보면 적들은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하숙인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걸 아직 모른다는 거네. 이건 정말 흥미롭고 복잡한 걸. 근데 홈즈, 정말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건가? 그래봤자 자네에게 얻을 것도 없을 텐데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왓슨?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야. 자네도 치료비를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환자를 치료했던 적이 있잖아. 그건 그래도 나한텐 공부가 됐으니까. 왓슨, 공부에는 끝이 없는 법이네. 공부는 마지막까지 배움의 연속이지. 이것도 무척 배울 게 많은 사건이 될 거야. 돈도 명예도 얻을 게 없겠지만, 그래, 난 이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네. 자,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수사는 한 단계 진전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워런 부인의 집으로 갔다. 런던의 겨울 저녁은 우울해 보였다. 회색 커튼을 둘러친 것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네모난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아주 조금씩 깨트리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어두컴컴한 하숙집 거실에서 건너편 건물을 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뚫고 높이 떠올랐다. 저 방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네. 홈즈가 창문에 얼굴을 바싹 댄 채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야윈 얼굴엔 열의가 가득 차 보였다. 그래, 사람 그림자가 보여. 다시 나타났고 손에 초를 들고 있구먼. 그는 지금 이쪽을 살피고 있어. 그녀가 그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걸 거야.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네, 왓슨. 메시지를 잘 받아주고. 한 번 깜빡였네. 에이, 다음은 몇 번 깜빡였지? 20번. 좋아, 그럼 T군. 또 T. A T E N T A. 이게 전부일 리는 없을 텐데. A T T E N T A. 혹시 T A가 누구의 머리 글자일까? 다시 시작했네. 왜 같은 신호를 또 보내는 거지?
이상하군. 정말 이상해. 신호를 또 보내고 있어. 왜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는 걸까? 그리고 몇 분 뒤 내 친구는 갑자기 이해했다는 듯 킬킬 웃었다. 아, 내가 너무 쉬운 걸 놓쳤군. 이건 아주 쉬운 암호야. 이탈리안 말인데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어때? 보나마나 이건 완전 긴급 메시지일 거야. 3번이나 반복했잖아. 그런데 뭘 조심하라는 거지? 잠깐, 그거 다시 창문에 나타났네. 웅크리고 앉은 희미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신호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창문에 작은 불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너무 빨라서 받아 적기 힘들 정도였다. 프리코로, 프리코로. 이건 뭐지? 그리고 갑자기 불빛이 사라졌다. 네모난 창문도 함께 사라졌다. 반짝이는 3층 창틀이 어둠에 잠긴 높은 건물을 검은 띠처럼 한 바퀴 두르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가 갑자기 뚝 끊겨버린 것이었다. 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던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왓슨,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일 거야. 예사롭지가 않아. 왜 갑자기 신호가 끊어진 걸까? 런던 경치청에 연락을 해봐야겠어. 하지만 이쪽도 너무 급하니 얼른 가서 살펴봐야 돼. 그럼 내가 가서 경시청에 신고를 할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우리 메시지를 너무 글자 그대로 순진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왓슨. 그래, 우리가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고. 우리는 재빨리 하우스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우리가 방금 빠져나온 건물을 힐끗 돌아보았는데 꼭대기층 창문에 여자의 머리,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여자의 희미한 윤곽이 보였다. 아마 갑자기 끊긴 신호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자 하우가 임대 아파트 입구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맨 남자가 벽에 기대 서 있는 게 보였다. 현관 불빛이 우리를 비추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외쳤다. 아니, 홈스 씨. 그렉스 경감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홈즈가 런던 경시청의 그렉스 경감과 악수를 하며 말했다. 허허, 아마 선생과 같은 이유일 테죠. 선생이 어쩌다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렉슨이 말하였다. 그렇군요. 서로 다른 단서를 쫓다가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 같군요. 전 저기서 보내는 신호를 잡고 있었습니다. 신호요? 예, 저 창문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아보려고 온 거고요. 하지만 경감이 이미 잘하고 있을 테니 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잠깐만요, 홈스 씨. 어떤 사건이든 선생이 함께하면 늘 든든하고 강해졌죠. 이 아파트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를 쉽게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이번에는 우리가 없었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홈즈 씨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협조를 내주셔야겠습니다. 그는 곤봉으로 바닥을 세게 쳤다. 멀리 길가에 서 있던 사륜마차에 앉아 있었던 마부가 채찍을 든 채 걸어왔다. 셜록 홈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미국 핑커튼 탐정사무소의 레버턴 씨입니다. 그렉슨 경감이 말했다. 롱아일랜드 동굴 사건의 영웅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홈즈의 칭찬에 미국 청년의 깔끔하게 면도한 각진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조용하고 사무적인 인상이었다. 홈스 씨, 저는 지금 일생일대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르지아노를 잡기만 한다면... 잠깐,
레드서클의 고르지아노 말입니까? 그는 유럽에서도 유명한가 보죠. 우리는 그가 미국에서 한 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50건의 살인사건 배후에 그가 있다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아직 그를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놈을 뉴욕에서부터 쫓아왔습니다. 놈의 목덜미를 잡아서 끌고 갈 명분이 생기길 기다리면서 런던에서 머문 지 일주일 정도가 됐고요. 마침내 크렉스 경감과 제가 이 아파트에서 놈을 찾아냈습니다. 놈이 안으로 들어간 뒤에 3명이나 나왔지만 놈은 아직도 안 나왔죠. 하지만 이 아파트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번엔 절대로 우리를 따돌릴 수 없을 겁니다. 홈스 씨 말로는 그들이 무슨 신호를 보냈답니다. 늘 그렇듯 그는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알거든요. 그렉슨이 말했다. 홈즈는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미국 청년은 원통하다는 듯 손바닥을 쳤다. 이런, 그가 우리 머리 위에서 놀고 있었군요. 그가 외쳤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놈은 여기서 공범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런던에도 놈들 패거리는 여럿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 말씀대로 놈이 공범에게 신호를 보내다가 갑자기 멈췄다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거나 위험이 닥쳤다는 걸 깨달은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홈스 씨? 바로 올라가서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없습니다. 그는 수상한 상황에 빈집에 침입해 있어요.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체포를 해놓고 구속 여부는 뉴욕에서 도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 봅시다. 지금 놈을 체포하는 건 내가 맡겠소. 그렉슨 경감이 말했다. 우리 영국 경찰은 지적인 문제에 대해선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용기 하나는 알아줘야 했다. 그렉스 경감은 이 지독한 살인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런던 경시청 계단을 오를 때처럼 완전히 조용하고 사무적인 태도였다. 핑커튼이 그를 앞질러 가려고 하자 경감은 팔꿈치로 단호하게 막았다. 런던에서 용의자를 체포하는 일은 마땅히 런던 경찰이 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게 3층으로 올라가니 왼쪽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경감이 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완전한 고요와 암흑에 잠겨 있었고 나는 성냥을 그어 경감의 휴대용 랜턴에 불을 붙였다. 심지어 불이 옮겨 붙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추었다. 카펫이 깔리지 않은 마룻바닥 위에 흘린 지 얼마 안 되는 피피 발자국이 있었던 것이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문이 굳게 닫힌 안쪽 방으로 이어졌다. 경감이 방문을 활짝 열고 랜턴을 높이 들었다. 우리 모두 그의 어깨 너머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빈 방마루 한가운데 엄청 덩치 큰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기이하고 끔찍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머리 주변엔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진홍색 피가 원을 그리며 번져 있었다. 무릎을 잔뜩 끌어올려 세우고 두 팔을 뻗은 채 죽어있는 그의 굵은 갈색 목에는 칼이 깊숙하게 박혀 있었다. 그 거구의 남자는 끔찍한 공격을 받은 뒤에 황소처럼 날뛰다 쓰러진 모양이었다. 오른손 옆에는 무시무시한 뿔 손잡이가 달린 양날검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색 양가죽 장갑이 떨어져 있었다. 맙소사, 블랙 고르지아노예요. 어떤 놈이 선수를 쳤습니다. 미국인 탐정이 외쳤다. 오, 홈스 씨, 창문에 초가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홈즈는 창가로 걸어가 초에 불을 붙인 다음 창문 앞에서 초를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뺐다가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더니 촛불을 붙여서 끄고 마룻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홈즈는 두 사람의 시체를 조사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어 홈즈가 말하였다.
아까 현관에서 대기하는 동안 아파트에서 3명이 나갔다고 했죠. 그들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 그럼요. 그럼 그 중에 30세가량의 검은 수염, 중간 키 정도 되는 남자가 있었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제 생각엔 그가 살인범일 겁니다. 제가 그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알고 있는 데다가 아주 선명한 그의 발자국 윤곽이 있으니 아마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홈스 씨, 그 정도로는 런던의 수백만 시민 중에서 찾아내기 힘들 거예요. 예,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저 여자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두 분을 도와주려고요. 홈즈의 말에 우리는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뒤에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워런 부인 하숙집의 수수께끼 하숙인. 여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가득했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두 눈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향해 고정되었다. 그를 죽였군요. 당신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펄쩍펄쩍 뛰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녀의 검은색 눈은 기쁨으로 빛났으며 이탈리아식 감탄사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 기쁨에 겨워 난리치는 걸 보니 놀라움을 넘어 무섭기까지 했다. 그러던 그녀는 갑자기 춤을 멈추고는 우리를 보며 말하였다. 당신들 경찰이죠? 당신들이 고르지아노를 죽였죠? 그쵸? 예, 부인. 우리는 경찰입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나로는 어딨나요? 제 남편 제나로 루카요. 전 에밀리 루카예요. 우리는 뉴욕에서 왔죠. 제나로는 어딨죠? 그가 이 창문에서 이리 오라고 신호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달려온 거예요. 아쉽지만 그 신호를 보낸 건 저입니다, 부인.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요? 하지만 당신이 신호를 어떻게 알고요? 두 분의 암호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인을 만날 필요가 있었고 이 신호를 보내면 부인이 이리 달려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성은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내 친구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암호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지만 고르지아노는 그는 어떻게...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선 갑자기 얼굴이 자부심과 환희로 한껏 밝아졌다. 이제 알겠어요. 제나로. 눈부시게 멋진 나의 제나로가 저를 위험에서 지켜준 거군요. 그가 죽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이 괴물을 죽인 거예요. 아, 제나로, 당신은 정말 대단한 남자예요. 미안하지만 루카 부인, 부인이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부인을 경찰서로 연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렉슨 경감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제 생각엔 우리가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건 이상으로 이분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싶어 안달이 났을 것 같습니다. 부인, 여기 우리 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의 죽음 때문에 남편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건 아시지요? 부인이 지금 하는 말은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이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아마 남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고르지아노가 죽었으니 우린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는 악마이자 괴물이었죠. 그를 죽였다는 이유로 제 남편에게 벌을 준다면
이 세상에 정의란 없는 겁니다. 그녀가 이악 물며 말하였다. 이번 사건 경우는 일단 사건 현장을 보존해 놓고 다 같이 부인의 방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지요. 홈즈가 말했다. 30분쯤 뒤에 우리 네 사람은 루카 부인의 자그마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부인은 우리가 우연히 결말을 목격하게 된 사건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르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지만 문법은 엉망진창이었다. 뜻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여기선 문법에 맞게 고쳐 적겠다. 저는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포실리포에서 왔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아우구스토 베렐리하고 한때 지역 변호사 대표까지 지낸 수석 변호사였죠. 제나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는데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어떤 여자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었죠. 그가 가진 건 오직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 그리고 열정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는 걸 반대하셨죠. 우리는 베리로 도망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 보석을 판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그게 4년 전 일인데 그 후 우린 쭉 뉴욕에서 살게 된 겁니다. 처음엔 운이 아주 좋았어요. 제너로가 어느 이탈리아 신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바월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깡패들에게 봉변당하는 걸 제너로가 구해준 게 인연이 됐죠. 그 뒤로 그분은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됐어요. 티토 카스탈롯이라는 분인데 뉴욕의 과일 수입 회사인 카스톨로 젠바의 사장이었어요. 동업자인 젠바는 병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고 회사의 실세는 카스탈롯이었죠. 직원이 300명 넘게 있었는데 그분이 남편을 취직만 시켜준 게 아니라 부서 책임자로 임명해 줬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주었죠. 독신이셨는데 제 생각엔 제나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도 그분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죠. 우리는 브루클린에 가구 딸린 작은 집을 구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온통 장밋빛이라는 걸 믿었죠. 그래요. 그때는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제나로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고르지아노였고 그 역시 포실리포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의 시신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그는 정말 몸집이 거대한 남자였어요. 몸집이 거대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정말 괴기스럽고 거창하고 무시무시했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우리 작은 집이 들썩들썩할 정도였고 말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면 방 안이 가득 찰 지경이었어요.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과장된 것들이었죠. 그는 말을 한다기보단 늘 호통을 쳤어요. 사람들이 그 귀에 눌려 꼼짝 못하고 앉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면 그저 그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끔찍한 남자였어요. 그는 우리 집에 정말 자주 왔더랬죠. 그가 오면 제나로 역시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쌍한 제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끝없이 이어지는 그의 거창한 헛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제나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누구예요?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을 읽었어요. 처음엔 그냥 혐오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게 혐오 이상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공포였어요. 내면 깊이 가라앉아 있는 깊고도 비밀스러운 공포요. 그의 공포를 알아차린 그날 밤, 저는 그에게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말했고 듣고 있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차갑게 얼어붙었죠.
가여운 제나로는 격정적이던 어린 시절에 반쯤 미쳐 있었던 그 시절에 옛 카르보나리당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레드서클에 가입했어요. 조직원이 지켜야 할 맹세와 비밀은 너무 끔찍한 것이었지만 일단 조직에 발을 들이면 탈출은 불가능했죠.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쳤을 때 제나론 그 모든 걸 영원히 떨쳐버렸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거리에서 고르지아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나폴리에서 자신을 레드서클에 가입하게 만든 바로 그 남자. 이탈리아 남부에서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서 늘 팔꿈치까지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다는 그 남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 거대한 고르지아노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가 느낀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고르지아노는 이탈리아 경찰을 피해 뉴욕으로 도망쳐 왔으면서도 이미 무시무시한 레드서클 뉴욕 지부를 완성한 상태였죠.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나서 바로 그날 받았다며 명령서를 보여줬어요. 종이 맨 위에는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국 지부 모임은 계획된 날에 열릴 것이며 그날 반드시 참석해서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불행한데 더 끔찍한 일이 찾아왔어요. 고르지아노는 거의 매일 밤마다 우리 집에 왔는데 저에게도 자꾸 말을 걸었죠. 그리고 그의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그자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닌 그냥 야만이었고 짐승의 욕망이었어요. 저는 정신이 반짝 들었죠. 제나로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는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와서는 곰처럼 포악하게 저를 끌어안아 키스를 해댔어요. 그리고는 자기랑 함께 살자면 유혹하더군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고 그때 남편이 돌아와 그를 덮쳤어요. 하지만 그는 제나를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고 나서 이내 가버리고 말았죠. 그 뒤론 다시 우리 집에 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 우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며칠 뒤에 치부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모임에서 돌아온 제너의 얼굴을 보고 저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레드서클의 뉴욕 지부에서는 돈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어요. 기부를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했죠. 이번엔 우리 친구이자 은인인 카스탈롯에게 손을 뻗은 겁니다. 그분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죠. 지부에서는 그분을 처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카스탈롯의 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 반항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겠다는 거였죠. 그 일을 누가 할지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했고요. 제비를 뽑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순간 제나로는 잔인하게 웃고 있는 고르지아노의 눈과 마주쳤어요. 제나로가 뽑히도록 조작한 게 분명했어요. 결국 레드서클에 그려진 원반은 남편의 손에 들리고 말았죠. 그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조직원들이 그와 나에게 보복하는 걸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레드서클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조직원에 대해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보복을 했으니까요. 그걸 너무 잘 아는 가여운 제나로는 두려워서 불안해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죠.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 몸에 팔을 감고 안으면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강하게 이겨내 가자고 격려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밤이 테러 예정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죠. 남편과 저는 우리의 은인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경찰이 카스탈롯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두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기 전 런던으로 도망치게 된 거죠.
그 뒤의 일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군요. 우리 적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붙을지 알고 있었죠. 고르지아노는 개인적인 이유로 복수를 하려 했고,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고 지치지 않은 절대 체력을 가진 사람인지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런던에 도착하고 며칠 동안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남편은 저를 안전하게 숨겨둘 곳을 찾았어요. 저를 숨겨두고 자기는 이탈리아와 미국 경찰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진 저도 몰라요. 오직 신문 광고란을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창밖을 보니 이탈리아 사람 2명이 밖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죠. 고르지아노가 어떻게 은시처를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침내 제나로가 창문에서 신호를 보겠다는 메시지를 광고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신하가 왔어요. 하지만 조심하라는 내용뿐이었죠. 그리고 그마저도 갑자기 중단됐고요. 그리고 그건 분명 고르지아노가 가까이 있다는 걸 그가 알았다는 의미겠죠. 고맙게도 그는 그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나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할 판사가 있을까요? 그렉스 경감님, 영국 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뉴욕에서라면 분명히 이분의 남편은 오히려 시민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겁니다. 미국 탐정이 경감을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부인과 함께 서장을 만날 생각입니다.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 생각엔 부인도 남편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홈스 씨, 대체 어쩌다 이 일에 개입하게 된 겁니까? 예, 그냥 공부 차원이었습니다. 아직도 전 공부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중이거든요. 아무튼 왓슨, 자네 수집품 목록 중에 비극적이고 기괴한 사건이 하나 더 늘었구만. 자, 그건 그렇고 아직 8시 전이구만. 오늘 밤에 고벤트 가든에서 바그너 연주회가 있어. 아마 지금 서둘러 간다면 2막 시작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야.